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군이 GMLRS 하이마스의 탄이죠. 정밀 유도 로켓탄 7발을 쏴서 이 도네츠크 남쪽의 기차역을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이 포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무려 2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마키우카에서 400명 죽고 1000명 부상 해서 1400명의 사상자를 낸 이후에 또 한 달도 되기 전에 최대 전과를 올렸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 괜히 전쟁이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490명 죽었고 전차는 4대를 격파했습니다. 장갑차는 3대 격파, 차량 4대 격파, 야포 한문 격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최근에 보던 또는 거의 한 달 내로 있었던 모든 전과 중에서 가장 적은 전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또 내일 다른 거하고도 합쳐져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힌 전과는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야포도 적고 특수장비도 하나 없고 항공기도 하나 없고 무인기도 하나 없다. 좀 이상한데요. 카운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병력은 한 개 대대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러시아군을 사살했고, 전차 장갑차 아주 적습니다. 자, 이게 지금 크레미나 또 스바토베 이 지역의 전과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바스 북부 지역은 거의 안 나오고 돈바스 남부 지역이죠. 바흐무트 지역의 전과만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밀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바흐무트가 좀 더 깊게 포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출부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역공을 취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공세를 펴면서 돌출부를 확장해 나가서 이 H-32 도로 쪽으로 접근해 가면서 바흐무트를 포위해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이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 이 지역에서 지금 이 러시아가 T-0513 도로까지 접근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0513 도로 이제 뺏기면 바흐무트는 내줘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바흐무트를 포기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쭉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바흐무트에서 이런 상황, 그리고 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크레미나 스바토베 쪽에서도 러시아가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서 계속 밀어붙여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쪽 전과는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보면서, 지도 보면서 이제 상황을 보겠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고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고, 그래서 돈바스 문제를 논의 중이다. 결국 바흐무트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황이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드론을 이용해서 헤르손의 민간 상선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드론은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가 아니고 무인 수상정에다가 폭탄을 장착해서 헤르손항, 드네프르강에 있는 헤르손 항구죠. 자기네들이 이제 포기를 했고, 그 헤르손 항구에 있는 정박해 있는 민간 상선을 공격한다. 그렇게 해서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하면서 드네프르강 하구가 완전히 환경 오염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파한 시설,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러시아의 내륙에 어떤 공격이 가해졌는데, 여기는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폭음이 이렇게 꽝 하고 터졌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피해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위성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 공격 이후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공격 이후의 사진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 동영상은 정말 K9 자주포의 썬더 그런 소리보다 더 큰
엄청난 폭음이 울렸는데 이렇게 깨끗하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여기 빨간 지붕 있는 여기에 터졌거든요. 아무 일 없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여기가 이란제 드론이죠. 샤헤드 136 그 자폭 드론의 동력 계통을 만드는 이런 비밀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받을 그런 어떤 그 명분 또 공격할 가치는 충분했겠죠. 자, 그리고 G7이 우크라이나에게 자, 니들 말이야 무기 지원을 좀 느려서 받으려면 니들의 부패를 척결해라.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처럼 무기 받아서 뒤로 빼돌리고 팔고 장비 받아서 빼돌리고 돈 받아서 빼돌리고 이런 부패 관리들, 부패 군인들이 우리의 상상보다 생각보다는 더 많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이 지원해주는 그 많은 물자들, 미국이 지금 40조 원 이상의 물자와 장비, 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사용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력을 또 능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걸 빼돌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무기 지원 많이 받으려면 부패 먼저 척결해라 라고 촉구를 했는데 정말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옆에서 봤을 때 부패한 자들이 많으면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뮌헨 안보회의 의장, 독일의 연구소예요. 이 사람은 메르켈계의 어떤 그 저명한 학자인데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공유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숄츠 독일 총리가 토네이도 전투기 주겠다라고 했다가 국방장관이 절대로 못 준다라고 하니까 또 숄츠가 뭐라고 했냐? 바로 또 받아서 전투기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숄츠가 지금 완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숄츠 독일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뮌헨 안보회의 의장, 숄츠하고 다 같은 계열이죠. 메르켈 계열이니까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정권 재창출하려면 그거 줘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키는데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나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한국 갔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뭐 이 경제적 역량, 국가적 위상 이런 것과는 조금 맞지 않게 소극적인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포탄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등.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 목록은 뭐냐. 일단 지금 이 동부전선에 있는 T-82U 전차, 그리고 T-82U 전차의 부품들, 포탄들, 그리고 BMP-3 전투장갑차 한 60대 넘게 있고 T-82U 30세대 있죠. 그러니까 그 한 100대의 전차, 보병 전투장갑차 이거 주고 그리고 탄약 주고 뭐 이런 거 제안이 들어왔을 것 같고 그리고 155mm 포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더 빨리빨리 신속하게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죠.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현궁 제벌린보다 더 우수한 거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좀 투입되면 우리 한국의 현궁이 이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시장에서 전 세계 탑이 그냥 바로 돼버릴 것 같아요. 왜냐? 가격은 제벌린보다 훨씬 싸고 능력은 제벌린보다 훨씬 우수한데 이게 안 팔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궁 좀 지원해서 현궁의 이 정말 우수한 성능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서방이 무기 공급을 꺼릴수록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제한되어서 이 위기는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는 서방 전투기 1차분 24대 협상 중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을 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네덜란드의 F-16 전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F-16 전투기가 1차분으로 24대다. 이야 24대 들어오면 완전히 우크라이나 상공 제공권 이 3교대로 돌아가면 뭐 한 6대씩 8대씩 야간에 6대 주간에 한 8대 이렇게 떠서 그 제공 전투 그리고 근접 지원 F-16은 뭐 뭐든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미 유럽 육군 사령관이었는데 뭐 오래전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직전 유럽의 육군 사령관이에요. 미국 사령관이죠. 크림반도가 결정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우크라이나가 다 회복하고 마지막에 크림반도
여기에서 그냥 승부가 근곤일척의 승부가 갈릴 것이다. 그리고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이상 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우크라이나가 가져와야 된다. 또 가져오는 그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 바흐무트 전선 지금 좀 어렵지만 그래도 통제하에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는데 사실 좀 이건 그냥 국민들 보라고 하는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쪽에 T-0513 도로 방어선에 러시아군이 이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그냥 앙숙으로 서로 지금 견제하고 있던 바그너 그룹까지도 공세에 가담해서 러시아 정규군과 함께 바그너도 지금 가담해서 계속 때리고 있다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 내 불법 무기에 의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가을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최근 그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이제는 권총이나 소총 같은 보병 화기는 물론 중화기까지 암시장에 돌며 러시아의 치안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다 무장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의 국내 폭발물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08% 이상 증가했으며 총기 관련 범죄 역시 3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러시아 범야권 독립매체 베르스차가 현지 시각 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 내부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11개월간 러시아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 무기, 탄약, 폭발물 관련 범죄는 5,546건으로 2014년 크림 사태 이후 대량의 불법 무기가 러시아 내부에 반입됐던 2015년 이후 최대치로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폭발물과 관련된 범죄는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행위까지 포함되어 지난 11개월 사이 무려 289건이 보고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시민권자들에 의한 정부 시설 화염병 공격과 불법 유통된 수류탄, 포탄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 기관과 군사 시설에 대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민간인들의 공격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러시아에서는 총기와 폭발물을 이용한 정부 및 군사시설 공격 범죄가 무려 779건이 보고되는데요. 이 범죄에 사용된 총기와 폭발물 절대 다수는 이번 전쟁 기간 중 빼돌려진 군용 장비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군인들에 의한 불법 무기 유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난 11개월간 군용 무기 불법 유출과 소유,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42명에 불과하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러시아군 내에서는 총기나 탄약, 폭발물 밀반출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군인들은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휴가 등 귀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배낭이나 방한 점퍼 주머니, 침낭 꾸러미 안에 총기와 탄약, 수류탄을 챙겨 나가는데요. 이런 행위가 일상처럼 일어나도 일선 부대 지휘관이나 군사경찰들은 전역자나 휴가자, 외출자의 소지품에 대한 검문 검색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난 9월 21일 동원령 발표 이후 각 지역 군부대로 소집되었지만 수개월간 방치되었던 예비군들인데요. 이들은 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예비군 주둔지에서 생존하기 위해 부대에서 대량의 총기와 탄약, 폭발물을 빼돌려 외부에 팔아넘겼고 그 돈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해 연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을 동원령 발표 직후 러시아 전국 각지에서는 군용 권총과 소총에 의한 살인 사건이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낚시꾼이 군용 수류탄으로 고기를 잡다가 체포되는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매체는 처음에는 권총과 탄약 정도를 빼돌리는 정도에 그쳤던 무기 불법 밀반출이 이제는 자동화기와 수류탄, 유탄 발사기 등의 중화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불법 무기 대량 밀반출이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이렇게 무장한 주민들이 조직화, 세력화되어 공권력에 저항하는 상황인데요. 국가 전반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CCTV 영상 캡처본인데 이 백주 대낮에 차에서 내려서 소총을 서서 쏘아 자세로 난사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총기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리고 총기 폭발물 사건이 11개월간 5,546건. 무슨 뭐 중국처럼 인구 15억도 아니고 인구 해봐야 1억 4천인데 이렇게 5,546건의 총기 폭발물 사건이 지난 11개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지금까지 5,546건이 사회에서 발생했다. 정말 뭐 후회 맞고 말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총 한번 보십시오. 마카로프 권총 아주 작죠. 이거 가지고 며칠 전에는 이 휴가 나온 군 장교가 자신의 부인에게 권총으로 헤드샷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휴가 나와가지고 쐈다는데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자, 이렇게 숨겨 나올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권총에서부터 이런 총 AK-74에다가 뭐 여기 30mm 유탄 발사기까지 갖다 붙인 이런 중화기까지 지금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야, 이거 앞으로 러시아 이제 사회 안정 어떻게 시킬 건가요? 정말 뭐 제 눈을 스스로 찌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이기면 괜찮을 텐데 엄청난 타격을 당했습니다. 200명이 한 방에 죽었다라는 건데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심야에 도네츠크주 마키유카 직업학교를 초정밀 포격해 1,4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일격에 사상시킨 마키유카 포격작전 기억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전선 투입을 위해 열차를 타고 도네츠크에 갓 도착한 러시아군 병력에 정밀 타격을 가해 200여 명을 괴멸시키고 대량의 군수물자를 파괴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월 28일 오후 8시 도네츠크주 주도 도네츠크시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일로바이스크 기차역을 하이마스로 정밀 포격해 하차 중이던 러시아군 병력과 대량의 군수물자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로스토프-온돈 지역에서 열차편으로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후방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일로바이스크를 정밀 포격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열차가 일로바이스크역에 도착하자마자 하이마스 고기동 다른장 로켓 시스템을 이용해 GMLRS 로켓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로켓 공격은 1차 포격 3발, 2차 포격 4발 등 총 7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방공 무기가 대응에 나서 우크라이나군의 로켓탄을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로바이스크 일대의 주민들이 SNS를 통해 화염에 휩싸인 일로바이스크 역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러시아는 1월 29일 관영 매체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기차역에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다라며 야간에 발생한 포격으로 역사 시설 일부가 파괴되고 열차가 손상을 입었지만 인명피해나 물자 피해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네츠크 반군과 루안스크 반군 측은 러시아군이 요격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아야 3발 정도일 것이며 역사 건물은 물론 공중에서 폭발한 로켓탄이 무수히 많은 러시아군 병력이 사망했다며 러시아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오시트 소식통들은 일로바이스크 소재 병원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사망자 숫자가 130에서 200여 명, 부상자는 그보다 많으며 대부분 병력과 함께 가져온 탄약 유폭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전한 현장 사진과 영상은 그야말로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다른 오신트 소식통은 이번에 공격당한 부대는 전선에 증원된 공병 부대였으며 이들이 상당한 양의 폭발물을 가져와 우크라이나군의 타겟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떨어진 GMLRS 포탄은 몇 발 되지 않았지만 열차는 엄청난 파편을 뒤집어 쓰고 벌집이 되었고 역사 건물과 부속 건물들은 불에 타거나 완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마키유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대규모 피해 사실을 필사적으로 은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공보단을 급파해 현장 사진 일부를 공개하면서 일로바이스크역이 피격된 것은 맞지만 사상자는 없으며 피해 역시 경미하다며 이번 사건의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장거리 정밀 포격은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인 러시아에게 후방 지역의 철도 시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공격이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은 열사를 통해 증원되는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최대 1,4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마키유카에 이어 이번 일로바이스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지 사건의 진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도네츠크시에서 2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물류 중심의 기차역에 이렇게 로켓 공격으로 그냥 뭐 철로가 다 끊어지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러시아군은 딱 공격을 당하고 나서 우리 아무 피해 없다, 아무도 안 죽었다 라고 했는데 동영상들이 마구마구 올라왔죠. 자,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도네츠크 시가 있고 거기에서 이 남동쪽으로 20km 바로 위가 이 빨간색 이 풍선 있는 이 안쪽이 지난번 1,400명 죽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접한 곳이에요. 여기 이제 GMLRS로 장거리 포격을 퍼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무도 안 죽었고 뭐 다 요격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불타고 하는 게 SNS를 통해서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관영 매체를 신속하게 보내서 군 매체를 보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딱 찍고 싶은 곳 찍어서 별 탈 없는 곳 이런 것만 찍어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별 뭐 문제 없어라고 하는데도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창고 역사가 대파된 모습 그리고 기차 창문이 다 날아간 모습. 자 보시다시피 이 객차는 창문이 지금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객차는 아예 객차 하나가 지금 박살나서 사라지고 없죠. 자 이런 상황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은 그냥 뭐 지붕 내려앉았고 그리고 창문 다 날아가고 없고 그 옆에 뭔가 잔해가 쌓였는데 지금 다 치워놨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아무 피해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며칠 있으면 나오겠죠. 200명 정도가 죽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리고 부상자는 더 많아서 지금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부상자들은 다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러시아군이 증원되어서 들어오는 이런 그 하차 그 시점을 딱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때리겠다. 라고 하는 작전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같은 게 사거리가 워낙 뭐 70km씩 이렇게 기니까 어느 기차역에서 내리더라도 안심할 수 없이 내린다.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포격을 뒤집어 쓰고 엄청난 피해를 낸 이 부대는 공병부대라고 합니다. 공병부대인데 자기네들 이 공병부대원들 그리고 탄약 또 공병부대는 또 폭약 이런 거 많죠. 이런 것들 다 같이 가져왔는데 이제 이게 유폭되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진짜라고 합니다. 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